지금까지 여러분은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사이가 아내와 사랑에 빠져서 정말 부끄러움도 모르고 행동하는 경우요. 그런 상황이란 누가 뭐라든 신경 쓰지 않는 거죠. 혹은 겨우 18살인 한 소녀가 그녀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에게 사랑에 빠진 경우 말이에요. 그 사랑이 미친 듯 강렬하다니 정말 놀랍죠. 세상에. 일하고 돌아와서 남편이 누구와 함께 자고 있는 걸 발견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 이야기에 들어오세요.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레후이안의 실제 유령 이야기입니다. 호치민의 유령 이야기 채널에서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 여러분도 참여해주세요. 제가 준비한 작은 게임이에요. 레후이안이 댓글에 올려놓았어요. 읽고 재미있게 참여해보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들어보세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레후이안의 유령 이야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줄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 두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한 명은 이름이 쭉, 다른 한 명은 이름이 수엉입니다. 먼저 쭉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쭉이 사는 동네에는 흥 아저씨의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론 아줌마와 함께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2 아들과 1 딸이었죠. 첫째 아들은 이미 가정을 꾸렸고 둘째 누나는 이름이 니엔이었어요. 그때 그녀는 일을 하고 있었고 셋째 형은 쭉과 같은 학년의 친구였죠. 솔직히 말하자면 그 집은 예전에는 정말 평온했어요. 특별히 두드러진 점이 없었죠. 하지만 정말 괜찮은 가족이었고 자녀들도 잘 자랐어요. 론 아줌마는 흥 아저씨의 아내로서 집안일을 잘 챙겼어요. 그래서 아이들과도 잘 지냈죠. 여성은 집안일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규칙이 많았죠. 그분은 흥 씨예요. 그분은 좀 더 온순해요. 성격도 조금 느긋하죠. 그리고 친구인 쭉이 말하길 그녀는 대학 2학년이에요. 그때 론 씨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론 씨도 병이 있었고 오랫동안 누워 있었죠. 가족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장례가 끝난 후 이웃들은 모두 슬퍼했어요. 론 씨는 병으로 오랫동안 누워 있었죠. 하지만 그 시점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론 씨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흥 씨가 있었어요. 밖에 다른 여자가 있었죠. 명확히 누가 현장에서 잡힌 건 아니에요. 동네는 작아서 모든 일이 다 보였죠. 그 남자가 이상하게도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는 걸 봤어요. 가끔 낯선 여자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그녀가 어슬렁거리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정말로 1년 후 흥 씨가 새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수엔이에요. 그녀는 매우 매력적인 스타일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매우 부드럽죠. 누구를 만나도 웃고 이야기해요. 말도 아주 달콤하게 해요. 장에 가면 인사도 잘하고 누구 집에 가도 친절하게 대하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녀가 착한 줄 알죠. 하지만 어떤 날 사람들은 듣게 되었어요. 집안에서는 그녀가 심하게 욕을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무서워요. 가끔 그녀의 얼굴은 매우 위협적으로 보여요. 보기만 해도 뭔가 이상한 걸 알겠어요. 하지만 남의 집 일은 이웃들이 그냥 이야기하고 끝내죠. 외부인은 개입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모두가 생각했죠. 남자니까. 아내가 죽었으니 새 사람을 데려온 거죠. 아내가 죽었어요. 새로운 사람을 데려왔죠. 그건 그냥 평범한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결혼식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그녀는 박로아흐의 둘째 딸인 니엔이에요. 어머니와 가장 가까운 아이였죠.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니엔은 확실히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죠. 남자 쪽에서도 찾아왔고 그래서 양쪽이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원래 박로아흐의 둘째 딸 결혼식은 가장 남은 기쁜 일이었어야 했죠. 그 집이 조금이라도 덜 우울해지길 바랐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결혼식이 모든 것을 드러내게 했어요. 그녀의 진짜 성격이 말이죠. 사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박시우엔이 결혼식을 준비할 때 정말 바쁘게 돌아다녔어요. 아침에 시장에 나가고 점심에는 음식 준비하고 저녁에는 뭔가 계산하고 있었죠. 밖에서 보면 누구든지 박시우엔을 보면 그녀가 남편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마치 친딸처럼요. 정말로 결혼 준비에 열심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녀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자 쪽에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았죠. 그녀는 이렇게 요구했어요. 남의 딸을 키운 게 이 정도인데 혼수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요. 조금 더 추가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박흥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서도 한마디도 못했죠. 그런데도 그녀는 그렇게 요구했어요. 남자 쪽에서는 듣고 나서 얼굴이 불편해졌어요. 사람들은 참고 그 추가 요구를 받아들이려고 했죠. 그런데 결혼식 사진 촬영이 시작되면서 웨딩드레스도 대여하고 박시우에는 계속해서 가장 저렴한 패키지를 선택하라고 강요했어요. 결혼식은 하루면 끝나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걸 빌리냐고요. 그냥 저렴한 걸로 하라고 했죠. 니에는 그런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난리쳤어요. 왜 비싼 걸 고르냐? 그냥 저렴한 걸로 하자. 니엔 언니가 그렇게 들었대.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난리쳤어. 그러다가 그녀는 울면서 집을 나가겠다고 했어. 그때가 되자 흥씨 아저씨가 나와서 간청했어. 그가 말하길 그냥 이 문제를 잘 마무리하자고. 결혼식 전에는 큰 소리 내지 말고. 하지만 그 방식은 모두가 알다시피 그건 분명히 문제야. 그날 이후로 수이엔 씨는 니엔 씨를 미워하게 되었어. 그 감정이 계속 쌓였지. 결혼 후에 니엔 씨는 남편 집으로 갔고 그 첫인상이 이미 나빴으니 그곳에서 잘 지낼 수가 없었지. 맞지. 여러분, 남편 집은 니엔 씨에게 좀 엄격했어. 자주 간섭하고 말도 심하게 하곤 했지. 그런데 니엔 씨는 이미 결혼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 그래서 정말 편하게 살 수가 없었지. 그리고 얼마 후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겼어. 그때 니엔 씨는 집을 나가겠다고 했고 니엔 씨의 남편 일단 호황 씨라고 부를게. 처음에 대화할 때 그는 아내를 정말 아끼는 것 같았어. 그가 말하길 좁고 답답한 곳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부모님 집에 잠시 가자고. 그가 더 좋은 집을 찾을 때까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지. 니엔 씨도 속으로 생각했어. 내 아버지 집인데 다른 집도 아니고 잠시 가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래서 두 사람은 부모님 집으로 이사했어. 처음에는 니엔 씨도 참아내려고 했지.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이엔 씨와 마주치면 정말 불편했어. 하지만 스스로 이렇게 말했지. 그래도 우리 집이니까. 그런데 점점 더 니엔 씨는 숨이 막혔어. 수이엔 씨와 마주칠 때마다 그녀는 항상 핑계를 대곤 했어.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 누가 쓴 물건은 제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 부엌도 엉망인데 나는 내 방식대로 정리한다고. 수이엔 씨가 이렇게 말했어. 내가 그릇을 정리했으니 제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 부엌이 아직 어지럽혀져 있잖아. 나는 내 방식으로 정리할 거야. 그릇은 수이엔 씨에게 부탁해. 그릇을 뒤집어 놓아야지. 그건 정말 무서워. 어떻게 며느리가 몇 번이나 쫓겨나지 않고 있을 수 있지? 어느 날이었어. 흥 아저씨 앞에서 말이야. 그녀가 태도를 바꿔야 해. 병원에 있지 않으면 괜찮아. 여기서 계속 살아도 돼. 어쨌든 이 집은 너의 집이니까. 근데 한번 돌아서면 그녀가 물건을 던지고 화를 내. 그녀는 바로 얼굴을 씻어. 온갖 욕을 다 해. 그래서 니엔 언니가 화가 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 그때 막 온 날이었거든. 그 호황이라는 남자가 말이야. 그녀 편에 서 있었어. 그도 수이엔에게 똑같이 불만이 있었어. 어느 날은 이렇게 말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 거야. 그래서 니엔 언니는 남편을 믿게 된 거야. 그냥 잠깐일 거라고 생각했지. 누가 여기서 살겠어. 시간이 지나고 언니는 계속 기다렸어. 호황이 떠나겠다는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고. 여기서 계속 살겠다는 거야. 언니가 그 얘기를 꺼내면 그는 계속 미루기만 해. 어떤 날은 월말에 월급 받고 생각하겠다고 하고 어떤 날은 이곳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고 저곳은 직장에서 너무 멀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가 한마디를 했어. 그때 니엔 언니가 바로 화를 냈지. 그가 이렇게 말했어. 여기서도 괜찮은 것 같아. 집세도 덜 들고. 봐. 니엔 언니가 듣자마자 화를 내.
바로 말했지. 너 뭐 생각하고 있는 거야? 며칠 전에는 뭐라고 했어? 여기서 계속 살면 수이엔처럼 싸우게 될 거야. 나는 모르겠어. 빨리 다른 곳을 알아봐. 근데 정말 이상해, 여러분. 이전에는 그가 수이엔을 비난했었거든. 그런데 지금 얜 언니가 수이엔 얘기를 꺼내면 그는 바로 태도를 바꿔.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버려. 그리고 어느 날 언니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어. 어떤 날은 그가 나에게 소리치기도 했어. 그날은 그가 나에게 살짝 화를 내기도 했어. 그냥 좀 그만해줘. 이제는 뭐든지 다 말할 수 있겠네.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런 태도는 니엔 언니가 바로 눈치챘지. 하지만 지금은 남편이 집에서 스킨십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 더 깊은 문제는 생각하지 못했지. 그때 그녀는 알게 되었어. 임신했다는 걸. 아, 임신했네. 그럼 여성은 더 안정이 필요하겠지. 하지만 누가 가르쳤겠어. 그때 호황이 또 달라졌어. 갑자기 부부관계를 요구하더라고. 이상하게도 그녀는 지치고 몸이 너무 불편했어. 그냥 자고 싶었어. 그렇게 간단해. 그래서 피했지. 피했더니 그가 불편해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짜증내는 거. 그런데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왔어.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어. 하지만 그 부분이 니엔 언니를 더 의아하게 만들었지. 보통 남자는 거절당하면 어떻게든 불편함을 느끼잖아. 나도 불편했어. 그런데 그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는 듯했어. 그리고 안 되면 괜찮은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문제가 거기에 있었어. 그리고 결국 일어날 일은 일어나더라고. 그날 오후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흥은 어디론가 갔고 그 아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형은 따로 살고 있었고 그는 니엔 언니는 그때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어. 왜냐하면 불편하고 몸이 좀 힘들었거든. 집에 들어갔을 때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이 소리. 그리고 손님이 숨 쉬는 소리도. 그때 이미 느낌이 왔어.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녀의 방에서 그녀는 수이엔을 발견했어. 아니, 수연 씨를 우연히 발견했다고 말했어. 그녀의 남편이랑 그런 사이였어. 그 아픔은 단순히 발견한 게 아니야. 그 아픔은 그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녀는 항상 그곳에 서 있는 걸 알고 있었어. 그녀는 그걸 확신했어. 그녀는 일부러 알려준 거야. 그녀가 서 있는 그 순간에 문 앞에서 그녀는 그 여자를 바라보며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웃었어. 그 웃음은 도전하는 듯한 웃음이었지. 정말 미쳤어, 여러분. 정말 미쳤어. 말해봐. 그녀의 분노가 폭발했어. 그녀는 문을 부수고 소리쳤어. 모든 걸 쏟아내며 욕했지. 그녀는 난리였어. 이웃들이 다 들었을 거야. 그때 이웃들도 너무 놀랐지. 그 순간 그녀는 울었어. 정말 마치 자신이 배신당한 사람처럼 울었지. 그녀는 자신이 속았다고 말했어.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전혀 반응이 없었어. 발각된 남자의 반응이 아니었지. 그의 표정은 정말 이상했어. 그곳에 서 있었고 가끔 그녀를 안아주기도 했어. 세상에. 그걸 듣기만 해도 그녀가 얼마나 미쳤는지 알겠지. 그렇지. 그녀는 뛰어들어갔어. 욕하며 때리기도 했고 그녀도 만만치 않았어. 그 남자는 그때 그냥 서 있었고 그 후에야 그녀를 끌어당겼어. 어떻게 끌어당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녀는 넘어졌어. 어딘가에 부딪혔고 세게 부딪혔지. 배에 충격이 갔어. 그때 이웃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어. 결과적으로 그녀는 유산을 했어. 임신한 지 50일이 넘었는데 유지할 수 없었지. 그 사건 이후 그녀는 돌아서서 남탓을 했어. 그녀는 이렇게 말했지. 여러분, 화가 나지 않나요? 모두 다 그 여자 때문이래. 그녀가 바로 그 원인이야. 그녀가 남편을 너무 힘들게 해서 그렇지. 그녀가 남편 외에 다른 걸 알면서도 저는 집안의 여성인데 말이에요. 사실 저도 그녀보다 더 예쁘거든요. 어떻게 남편이 그녀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녀는 남편의 매력을 더 끌어내려
그녀가 원하는 대로 제가 어떻게 저항하겠어요? 결국 저는 피해자라는 거죠. 가장 많은 손해를 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더 화나는 건 여러분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 헝씨 아저씨. 그가 그 여자 말을 믿다니 정말. 분명히 그녀가 일부러 그랬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가 집에서 발각된 후 유산까지 겪었어요. 아이를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그 헝씨는 정말 더 이상 붙잡을 게 없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집을 나가서 새로 집을 구했어요. 그 집에서 살고. 그건 이해가 가죠. 그런 상황에 처하면 누가 집에 있을 수 있겠어요? 맞죠, 여러분? 그 후 헝씨는 몇 번 사과하러 왔어요. 이러저러 하면서. 어느 날은 방 앞에 서서 저를 불러서 이야기하자고 했고 또 어떤 날은 긴 문자를 보냈어요. 하지만 헝씨는 이렇게 말했죠. 그때는 그를 보니 예전 남편이 아닌 것 같았어요. 가끔 그가 이야기할 때 진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 제가 그 여자를 언급하기만 해도 그의 목소리가 바로 바뀌었어요. 얼굴도 부드러워지고 그런 모습이 헝씨를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 두 사람도 멈출 줄 알았죠. 맞죠? 아니에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헝씨의 시누이, 즉 그 큰 아들의 아내, 또 한 번 더 목격했어요. 그날 그 시누이가 휴게소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슬쩍 봤어요. 그녀가 슬쩍 바로 그 순간 헝씨가 그녀와 함께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녀는 멈춰 서 있었죠.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정말로 그걸 확인했죠. 정말 그럴 수가 있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형수님이 바로 언니에게 전화했어. 간단히 말했지. 남편은 구제불능이야, 니엔. 그녀가 그를 모텔에서 봤거든. 그리고 그 수연이랑 같이 말이야. 니엔 언니가 이 얘기를 듣고는 정말 미쳤다고 한 번 더 외쳤어. 이번에는 듣고 싶지도 않았어. 그냥 흥씨에게 바로 전화했지. 흥씨를 바로 불러냈어. 그래서 니엔 언니와 형수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잠시 후 흥씨도 도착했어. 그곳에 도착했을 때 호환과 수연이도 막 체크아웃했어. 자연스럽게 나왔지. 그들이 밖으로 나올 때 세 사람은 거기 서 있었고 모두가 상황을 이해했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지. 니엔 언니는 그 자리에서 소리쳤어. 밖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어 정말 북적였어. 그리고 수연은 말이야. 여전히 반박하더라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를 만났고 그냥 얘기한 것뿐인데 이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녀가 이렇게 부인하는데 누가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날은 정말 시끌벅적했어. 그런데 집안의 분위기를 더 차갑게 만든 건 호황이 전혀 반응이 없었어. 현장에서 딱 걸린 사람의 반응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전혀 놀라지도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어. 그냥 거기 서 있었고 얼굴은 태연했어. 그리고 흥씨는 화도 내고 욕도 하고 한바탕 소란을 피웠지. 하지만 결국엔 그가 수연을 집으로 데려갔어. 정말 기가 막히지. 그런 상황이 되자 여러분은 알겠죠? 니엔 언니와 가족들이 그걸 보고 있었어. 신기하죠?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 누나 니엔이 있어요. 그리고 집안의 형제들. 그제서야 알게 됐죠. 정말 집안이 이상해졌어요. 평범한 남자가 말이죠. 아내에게 배신당했어요. 딸의 남편에게 말이죠. 그렇게 현장에서 붙잡히다니. 용서할 수가 없죠.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슈연 아줌마가 몇 마디 하면 한 삼촌은 금세 누그러져요. 그 이후로 그 휴게소에서 돌아온 후 집안의 형제들이 자세히 살펴봤어요. 한 삼촌이 보였어요. 그가 점점 이상해졌어요. 이상할 뿐만 아니라 목말라 보였죠. 가끔 평범하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슈연 아줌마가 주방에서 나오는 순간 그는 조용해졌어요. 어떤 날은 한 삼촌이 아줌마를 바라봤어요. 그 얼굴을 정말 이상한 눈빛으로 조심스럽고 의심스러운 그런 눈빛이었죠.
식사하는 것도 이상했어요. 그때 그 남자는 확실히 말랐어요. 어떤 날은 앉아있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고 피곤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지럽다고 했죠. 그는 숨이 가빴어요. 밤마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항상 깜짝 놀라곤 했죠. 어떤 날은 도망치기도 했어요. 그는 집안을 계속 돌아다녔어요.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면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었어요. 물론 정신이 맑아지지는 않았어요. 아줌마는 한 삼촌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에게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것은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스승님에게 가보자고. 그래서 형제들이 모여서 가기로 했어요. 그 스승님은 지인에게 추천받은 분이었어요. 듣기로는 정말 잘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스승님은 다 듣고 나서 몇 가지 작은 질문을 더 했어요. 한 삼촌에 대해 말이죠. 그녀가 준 음식을 먹었는지 궁금해요. 그녀가 사준 옷을 입었는지도 궁금해요. 집에서 그녀를 본 사람이 있었는지, 무릎에 닿았는지, 옷이요. 침대 머리맡에 있었는지,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왜 그런 게 없을 수가 있죠? 한참 물어봤어요. 스승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부하에 걸렸대요. 부하에 걸린 거예요. 스승님이 말씀하시길 헝 아저씨가 사랑에 빠지게 하는 걸 걸렸대요. 그리고 병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황 씨는 또 다른 부하에 걸렸대요. 사람을 유령 같은 일로 끌어들이는, 머리가 멍해지게 만든다고, 빠져나오기 힘들대요. 하지만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하에 깊이 걸린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따라 다르다고. 즉, 황 씨 자신도 완전히 깨끗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렇게 깊이 빠진 거예요. 그렇죠. 이야기를 듣고 여성은 화가 나면서도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어떤 일이든 그에 맞는 결과가 있으니까 헝 아저씨를 먼저 나무 아래로 끌어냈어요. 며칠 후 형제자매들이 핑계를 대며 헝 아저씨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바로 그 스승님에게 갔어요. 왜냐하면 슈연 여사가 미리 알게 되면 절대 가지 못할 거니까요. 그렇죠. 정말 그래요. 도착하자마자 헝 아저씨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피곤하다고 말했어요. 집에 가고 싶다고. 가족들이 많이 달래야 했어요. 그가 겨우 앉아 있었죠. 스승님이 부하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트럭의 어머니는 그걸 목격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쪽에서 대충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저 들은 건 부하를 푸는데 이 일이 걸렸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헝 아저씨가 많이 토했대요. 그런데 그때는 흥 삼촌이 정말 많이 토했어요. 그런데 삼촌이 토한 건 정말 이상한 무리였어요. 정말 황당한 일이었죠. 냄새가 정말 끔찍했어요. 그 부분을 다 끝내고 나서요. 삼촌이 계속 말했어요. 흥 삼촌의 옷을 가져다 달라고. 그걸 삼촌에게 줬죠. 그 옷은 사실 수연이 아주 특별히 사준 거였어요. 삼촌이 옷을 뒤집었어요. 그리고 살짝 찢었죠. 안쪽 가장자리에 작은 베개 하나가 나왔어요. 빨간 실로 감겨 있었죠. 그 안에는 머리카락이 있었어요. 검은 가루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삼촌이 정말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가 말하길 집안에 자몽잎을 준비해야 한다고. 며칠 밤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그리고 흥 삼촌의 재단은 물을 갈아줘야 하고 매일 아침 향을 피워야 한다고. 흥 삼촌의 음식과 음료는 이제부터는 자식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외부에서 오는 음식은 받지 말라고. 특히 수연의 손에서 오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베개와 이불 같은 것들 모두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이상한 걸 발견하면 모두 태워버려야 한다고. 물에 던져버려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스승님이 집안을 철저히 뒤져야 한다고 했어요. 숨겨진 게 더 있는지 확인하라고. 정말 그랬어요. 그날 저녁에 형제들이 한 바퀴 뒤져봤어요. 그리고 몇 가지 작은 것들을 발견했죠. 쥐구멍에 숨겨져 있었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었죠. 결혼식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흥 삼촌과 수연의. 그리고 집 앞 화분 아래에 묻혀 있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걸 듣고 모두 화가 나서 정말 화가 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형제들이 수연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연은 정말 고집이 세고 이번에는 울고 있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었죠. 세상에. 이 남자 아는 거 아니에요. 진짜 무섭지. 세상에. 이 남자 아는 사람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날 쫓아내고 싶으면 솔직히 말해. 이렇게 망신당한 내가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나겠어. 그때 그 상황이었어. 그때는 흥 삼촌이 이미 부하를 풀어버린 상태였어. 그래서 더 이상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지. 지금 할머니의 얼굴을 보더라도 삼촌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그렇지. 그래서 그 부분이 형제들이 결단을 내리게 만든 거야. 가족이 다 모여서 할머니를 집에서 쫓아내기로 했어.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지. 그렇지, 여러분. 흥 삼촌이 멍청했던 그 시기에 할머니는 정말 능수능란했어. 흥 삼촌을 유혹해서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었지. 할머니의 이름을 재산에 넣게 했어. 그래서 이혼할 때는 가족이 할머니에게 일부를 나눠줘야 했어. 그렇지. 그리고 그 집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 모두 할머니를 비난했어. 하지만 어쨌든 조금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 음산한 존재를 집에서 쫓아내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끝났어. 그렇지. 그리고 애나인 언니의 일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시댁과 이야기했어. 언니는 분명히 말했지. 그가 부하에 걸렸지만 일부는 그가 잘못한 거라고. 그래서 언니가 절차를 밟아 이혼을 하게 되었어. 그 후에도 호황이 여러 번 언니를 찾았지. 가끔 언니를 찾기도 했고 애나인 언니는 조금 더 냉정해졌어. 하지만 그가 정말 애처롭게 보였어. 하지만 애나인 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지. 언니는 뱃속에 아기가 이미 없다고. 그건 절대 돌려받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끝났어. 그 이후로 가족의 형제들은 흥 삼촌을 매우 조심스럽게 지켜봤어. 혼자 두지 않으려고 했고 음식과 음료도 철저히 관리했지. 정말 철저하게 관리했어. 누군가 말하는 걸 듣기만 해도 혼자 두지 말라고. 음식과 음료는 꼭 챙겨야 해. 정말로 자세히 설명했어.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수연 아줌마를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우리 동네에 가까운 곳에서요. 집안 사람들은 문을 닫았죠.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요, 여러분. 다행히 그 아줌마는 그 남자에게 빠지진 않았어요. 그냥 돈에만 관심이 있었죠. 젊은 남자에게도 빠졌고요. 남을 조종하는 것에 매료됐죠. 왜냐하면 쫓겨났을 때 그녀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거든요. 더 이상 기분 좋게 놀고 있을 여유가 없었죠. 너무 힘들어서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흥 씨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했어요. 그렇죠. 충격이 정말 컸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태가 약간 혼란스러우면서도 무서워하는 모습이었죠.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우리 동네에서 소문이 퍼졌어요. 수연 아줌마가 산성에 맞았다는 거죠. 그냥 얼굴만 다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상반신이 다 망가졌어요. 아래에서부터 얼굴까지요. 완전히 찌그러졌죠. 원래 애나인 언니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 사람의 업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웃들은 별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계속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요.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해요. 수연 아줌마가 예전에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했죠. 남의 남편에게 부하를 썼고요. 그런데 그 가족은 진짜 전통적인 사람들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행동했죠. 진짜로 한 방에 끝냈어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었죠. 죽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 이후로는 그녀는 평생 고통받게 되었어요. 업보가 정말 무섭죠. 정말 맞죠, 여러분? 정말 맞아요. 이야기는 트럭 친구가 전해준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요. 정말 이상해. 그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야. 트럭의 이야기에서 가져온 거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이제 우리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볼까요? 이야기는 수엉의 이야기입니다. 수엉은 돈나이 출신이에요. 현재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이야기는요. 수엉이 말하기에 결코 낯선 일이 아니래요. 이 사건은 그녀의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직접 겪은 사람은 수엉의 사촌 언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아니, 이 언니를 린이라고 부를게요. 린은 삼촌 집의 딸이에요. 삼촌은 3명의 딸을 두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세 자매는 아주 평범하게 자랐어요. 린도 마찬가지였고요. 특별한 점은 없었어요. 그런데 린이 18살이 되었을 때 공부가 지겨워졌어요. 그래서 일을 하겠다고 했죠. 처음에는 아무도 반대했어요. 언니는 화를 냈고, 삼촌은 뭐라고 했고, 두 언니도 많이 만류했어요. 하지만 린은 듣지 않았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학교는 지겹고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삼촌이 화가 나서 말했어요. 집에서 공부하며 편하게 지내는 걸 모르겠니? 고생하고 싶다면 한번 해보라고 했죠. 그리고 린은 회사를 찾아서 호치민에서 신발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집에서도 그냥 쉬는 거였어요. 어린 친구가 일해보고 싶다니 가게 해준 거죠. 그 당시에도 많은 친구들이 일찍 도시로 갔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건 흔한 일이었죠. 그때 삼촌은 일할 때는 조심하라고, 돈도 아껴 쓰라고, 너무 낭비하지 말라고. 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나서 짐을 챙겨서 떠났죠. 몇 달 동안 시골 집에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멀리 일하러 갔거든요. 전화로 소식은 전했지만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전화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별로 이상한 건 없어. 하지만 그때는 조금 기다려봐야 해. 이모가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 첫 번째로 이모 린이 일하러 갔고 집에 돈을 한 푼도 보내지 않았어. 그것만으로도 이해가 가긴 해. 왜냐면 새로 들어온 노동자의 월급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 돈을 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더 달라고 했다는 거야. 어떤 때는 방세가 부족하다고 하고, 어떤 때는 회사에서 월급을 보류한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아프다고 하면서 약 사는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 이모는 계속 듣다 보니 점점 화가 났어. 그날 이모가 이렇게 말했어. 아저씨,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이모가 말했어. 애가 일을 하는데 매달 돈이 부족해. 혹시 무슨 비밀이 있는 거 아니야? 아저씨는 성격이 더 온화하니까. 그냥 이렇게 대답했어. 아마 혼자 사는 게 처음이라서. 돈 관리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 좀 더 지켜보자고. 하지만 이모는 가만히 있지 못했어. 이모는 불안했거든. 사람들이 말하길 여성은 6번째 감각이 있다고 하잖아. 여성의 직감이 남자보다 훨씬 더 예민하거든. 그리고 자기 딸이 전화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았어. 그래서 바로 느낄 수 있었지. 어느 날 이모가 전화했을 때 이모 린이 대화하는 방식이 너무 거칠었어. 이모가 물어봤지. 잘 먹고 지내냐고. 그랬더니 대답이 무뚝뚝했어. 배고프면 먹지. 왜 묻냐고. 그런 질문을 왜 자꾸 하냐고. 또 어느 날 대화 중에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니 누군가 듣는 게 두려운 듯이 말했어. 그래서 너무 바빠서 끊을게 라고 했지. 또 어느 날 전화하다가 불안한 소음이 들렸어. 밖에서 웃는 소리가 들렸거든. 이모는 마음이 불편했어. 결국 한 번은 이모린이 다시 돈을 요청했어. 이모는 결심했지. 이제 호치민에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이모린의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알았거든. 그녀의 사정이 너무 안타까웠어. 정말 힘들어 보였거든. 그때린 이모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어. 이모는 밖에 서 있었고 그녀는 몇몇 사람들을 만났어. 그들에게 소식을 물어봤지.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쳐다보더니 아마도 그런 느낌이었겠지. 부끄러워서. 하지만 잠시 후 이모가 진짜 어머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 그래서 누군가 이모를 한쪽으로 데려갔어.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지. 그들은 말했어. 이모의 딸이 다른 여성과 함께 살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단순히 반갑 아끼려고 사는 게 아니야. 정말 사랑하는 사이처럼 살고 있다는 거야. 그때 이모는 그 말을 듣고는 정말 멍해졌어. 그녀는 확인하려고 다시 물어봤어. 세상에. 그럴 리가 없어. 내 딸이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 그쪽 사람들이 말했지. 우리는 여기서 하루에도 수십 번 드나들어. 그걸 모르겠냐고. 이모는 나이가 많았고 거의 언니 나이와 비슷했어. 그런 식으로 같이 살면서 서로 신경 쓰는 모습이 부부처럼 보였다고. 그걸 보면 알 수 있었어.
그 말을 듣자마자 이모는 정말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어. 이모는 화가 나면서도 미쳐버렸어.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골에서 누가 자식이 도시로 올라가서 이런 일에 연루될 거라고 생각했겠어. 이모는 기다리지 않았어. 저녁까지 기다리지 않았고 린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 그녀가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엄마가 방 앞에 서 있는 걸 보았어. 이모는 즉시 멈췄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이모는 딸이 입을 열기 전에 바로 달려가서 화를 냈어. 정말로. 이모는 화가 많이 났어. 이렇게 욕했지. 너는 여기서 일하러 왔다고 말했잖아. 그게 일하는 거냐고. 너를 키워서 이렇게 만든 게 다른 사람들에게 망신 주려고 한 거냐고. 세상에. 정말 세상에. 그때 린은 그냥 울기만 했어. 그런데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 하셨어. 아무것도 없었어. 삼촌이 너무 화가 나셨지. 더 이상 듣지 못했어. 무슨 말을 하겠어. 그때 그 여성도 미쳐버린 것 같았어. 막 달려갔어. 그 여자는 나이가 많았어. 그런 느낌이었어. 삼촌과 비슷한 나이였어. 근데 이상한 건 그녀가 피하지도 않았어. 두려워하지도 않았어. 그저 린을 한번 쳐다봤어. 그리고 삼촌을 바라봤지. 그때 그녀의 표정은 정말 불쾌했어. 삼촌이 돌아서서 그녀의 얼굴을 가리키며 말했어. 그렇게 나이가 많으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남의 자식을 괴롭히다니. 내 말을 믿어줘. 내가 경찰 부르지 않을 거야. 그녀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 여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즉시 반격할 거야. 그녀가 가라고 했어. 누가 뭐를 훔쳤다고 경찰이 여기 있어? 그녀의 자식은 이미 컸어. 그 아이가 어떻게 살든 그건 그녀의 문제야. 그게 그녀와 관련이 있어? 삼촌은 더 화가 나셨어. 여러분. 하지만 그날은 삼촌 혼자였어. 그래서 그녀는 감히 행동하지 못했어. 린은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었어. 엄마와 함께 가고 싶지 않았어. 삼촌이 그녀의 손을 잡아당겼어. 이런저런 이야기들 말이야. 그녀는 욕을 했어. 결국 삼촌은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 혼자서 말이야. 돈나이에 도착하자마자 삼촌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린의 두 언니에게도 말이야. 온 가족이 난리가 났어. 삼촌은 처음에는 조용히 있었어. 마치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두 언니는 화가 나면서도 부끄러웠어. 그래서 가족이 이틀 동안 의논했어. 결국 삼촌이 결정을 내렸어. 린을 데려오기로 말이야. 그리고 이틀 후 삼촌이 말이야. 삼촌과 두 언니가 도시로 올라갔어. 도시로 올라가다. 그날 말이야. 거기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 린 언니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 이모가 방으로 들어갔어. 문을 열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어. 여러분. 린 언니랑 그 여자랑 서로 안고 있었어. 서로 포옹하고 있었고 물어봤어. 방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어.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 이모가 뛰어들어가서 그 여자한테 주먹질을 했어. 주먹질하면서 욕도 했어. 진짜 무서웠어. 삼촌도 있었고 두 언니도 있었는데 정신없이 난리였어. 린 언니는 소리 지르면서 그 여자를 안고 있었어. 엄마를 밀쳐내고. 그날의 상황이 정말 시끌벅적했어. 무려 영화를 본 기분이었어. 그때 삼촌은 화가 나고 부끄러워했어. 자기 딸을 가리키며 이렇게 욕했어. 당장 집으로 가.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그리고 그 망신을 당한 그 여자를 보면서 세상에. 린 언니는 그때 그냥 울기만 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리고 그 여자, 봐봐, 뒤에 숨어 있었어. 이전처럼 반박할 용기도 없었어. 그냥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 결국엔 삼촌과 두 사람이 린 언니를 방에서 끌어냈어. 그때 끌어낼 때 정말 난리가 났어. 정말 발버둥치면서 문을 차고 있었어. 소리 지르면서 온 가족이 끌고 나갔어. 차에 태우고 나니까 차 문을 치면서 소리쳤어. 그리고 그 여자를 부르면서 세상에 나를 구해줘. 집에 가고 싶지 않아. 집에 가고 싶지 않아. 집으로 가는 내내 정말 미친 듯이 울었어. 가끔은 중얼거리기도 했고 또 가끔은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 마치 고통 속에서 떨어진 사람처럼 말이야.
집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모두가 곧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처음 며칠 동안 리는 마치 영혼을 잃은 사람 같았어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목욕도 안 하고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냥 누워만 있었죠. 눈은 멍하니 위를 바라보고 가끔은 부르면 대답도 안 하고 가끔은 갑자기 일어나서 머리를 감싸고 울기도 했어요. 저녁이 되면 벽을 향해 누워있고 입에서는 계속 어머니 이름만 부르곤 했어요. 부르면서 린이 도시로 가야 한다고, 여기서는 살 수 없다고,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 그때 이모가 너무 화가 나서 부엌에서 린을 욕했어요. 너 미쳤니, 린? 리나. 그녀가 너를 잊어버린 거야. 위에서 슬퍼하는 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나를 보내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죽을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집안 사람들은 모두 소름이 돋았어요. 아이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냥 평범한 사랑에 빠진 아이가 아니었어요. 정말 집착하는 모습이었죠. 사랑하지 못하게 하면 죽을 거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요. 약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는 전화가 울려대고 온 집안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배터리를 빼버렸죠. 숨겨버리고 그때 린은 더 심하게 날뛰었어요. 머리를 부딪히고 물건을 던지고 모든 걸 부수며 난리쳤어요. 어떤 날은 자기를 베려고 했어요. 정말 온 집안이 난리가 났죠. 어떤 날은 마당 한가운데서 집에 머리를 부딪히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녀는 정말 울부짖었어요. 그때 그녀는 화가 나면서도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아이를 안고 있을 수가 없었죠. 그때 그녀는 화가 나면서도 무서웠어. 그녀는 딸을 안을 수가 없었지. 하지만 그녀는 놓아주지도 못했어. 한 번 있었던 일이야. 그때 이모가 린을 찾으러 갔을 때 집 안을 아무리 찾아도 없었지. 이모는 린이 도망갔다고 생각했어. 이모가 뒤뜰로 뛰어갔고 욕실 문을 열었지. 그랬더니 린이 거기 앉아 있었어. 그런데 린의 모습이 그때 이모는 마치 옷도 안 입은 것처럼 떨고 있었어. 마치 유령처럼 보였지. 그리고 그녀는 정말 이상한 행동을 했어. 이 부분은 정말 이상해. 그래서 여러분은 이모의 기분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야기하기도 두려웠어. 이모는 린을 보고 나서 마치 그녀가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였어. 이모가 린을 끌어냈고 린은 울고 있었지. 그리고 일어나서 정말 소름 끼치는 말을 했어. 그런 식으로 해야 괜찮아진다고. 그렇게 해야 해, 아가. 너는 그래야 견딜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 그렇지. 그때 이모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 린을 물통으로 끌고 갔고 뒤뜰에서 물에 빠뜨리려고 했어. 다행히도 아버지와 두 언니가 제때 달려와서 이모를 끌어냈어. 그렇지 않으면 그날 린이 제사상에 앉아 있었을 거야. 그 사건 이후로 가족은 더 이상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 어느 날 수엉의 어머니가 할머니와 함께 놀러갔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마디 했지. 모두가 조용해졌어. 할머니가 말했어. 이 아이는 그냥 고집이 센 아이가 아니야. 아마 더러운 음식을 먹어서 그런 거야. 스승에게 데려가야 해. 그래서 가족이 린을 스승에게 데려갔어. 하지만 처음에는 효과가 없었어. 어떤 곳은 부활을 달라고 했고 어떤 곳은 나뭇잎 물로 목욕하라고 했어. 또 어떤 곳은 향을 태우고 기도를 하라고 했지. 그렇게 하고 나서 겨우 하루 동안만 괜찮았어. 최고 이틀 정도. 그리고 나서 모든 게 다시 똑같아졌지. 여전히 울고 있었고 여전히 아파했어. 어떤 밤에는 잠을 자다가 갑자기 침대에 벌떡 일어났어. 눈은 휘둥그레 뜨고 작게 중얼거렸어. 마치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런 장소들을 보니까 집이 필요해도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가족이 언니를 좀 더 멀리 데려가기로 했어요. 그때 아는 사람이 집으로 데려갔어요. 언니를 끝까지 데려갔죠. 거의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왜냐하면 오후에 언니가 또 발작할까봐. 차 안에서도 언니가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가끔은 얼굴을 숙이고 울기도 하고 가끔은 중얼중얼거리기도 했죠.
마치 아래 눈이 아픈 것처럼. 차가 지나갈 때 갑자기 언니가 고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호치민으로 데려가줘. 내 남자친구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 가는 거야? 그때 스승님이 있는 트라빈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정오였어요. 언니 린이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스승님이 보시더니 바로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는 더러운 피를 마셨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물어봤죠. 더러운 피가 뭐예요, 스승님? 그렇죠. 스승님이 천천히 설명하셨어요. 대략 이런 부화는 여성의 피로 만들어진대요. 매달 말이죠, 여러분. 그냥 조금 넣는 게 아니라 몸에 감겨서 사람을 사랑에 빠지게 하고 기억하게 하죠. 살을 잡아먹으면서 끊어내기 힘든 거예요. 누군가 마음이 약해지면 그걸 먹게 되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정신까지 망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가 의자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물어보셨죠. 이제 구할 수 있는 건가요? 스승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조금 잘라줄 수 있어. 그녀를 가볍게 해줄게. 그 부위는 아직 끊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부서 앞에서 끊을 수 있을까? 그건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그녀는 돌아서지 않으려 해요. 스스로 벗어나려 하지 않죠. 그러니 누가 도와줘도 한계가 있어요. 그때 제가 말했죠. 온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진짜로 말씀드려요. 가족들은 누군가가 마법을 걸어주길 바랐어요. 딸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길. 하지만 스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두가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진짜로 말씀드려요. 그때 스승님이 여성분에게 앉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한 장의 부화를 꺼내셨어요. 깨끗한 물을 담은 그릇, 부드러운 조각. 그는 바늘을 꺼내서 자신의 손가락 끝을 찔렀어요. 작은 방울에 피를 흘렸죠. 그 방울로 부화에 글씨를 썼어요. 그 부화 위에 그는 정말 빠르게 썼어요. 글씨체는 알아볼 수 없었죠. 무엇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글을 다 쓴 후 그는 그 부화를 향로 위에 올렸어요. 약간 태우면서. 그 후 그는 젤을 물에 담갔어요. 젓가락을 꺼내서 잘 섞었죠. 그리고 그걸 여성분에게 주었어요. 여성분에게 마시라고 했죠. 그때 여성분은 물이 다가오는 걸 보자 즉시 반응했어요. 얼굴을 돌리고 몸부림쳤죠. 마시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기를 안고 울고 있었거든요. 그 스승님과 두 자매는 양쪽에서 도와줘야 했어요. 온 집안이 한동안 소란스러웠죠. 겨우 마시게 했어요. 겨우 몇 모금 삼켰죠. 여성분은 마치 토할 것 같았어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삶이 빠져나간 듯했어요. 완전히 비틀거렸죠. 마치 독약을 마신 것처럼. 그때 그녀의 이모는 너무 걱정했어요. 자기 아이가 괜찮은지 계속 물었죠. 스승님은 매우 차분했어요. 그는 말했죠. 그냥 참아야 한다고. 이건 고통스러운 과정이니까. 지금 힘들어하고 있죠. 그걸 감당하게 해. 이건 정말 아프다. 지금 흔들리고 있어. 그때 리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더 이상 소리 지르는 모습은 없었죠. 그리고 얼굴과 목을 긁었어요. 집에서처럼요. 그런 식으로 목이 메어 울었죠. 지치고 아픈 그런 울음이었어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부터는요. 건강해지길 원한다고 했어요. 기운을 강하게 하길 원한다고요. 몸 안에 좋지 않은 것들을 눌러야 한다고. 그래서 리는 아침에 명상해야 한다고 했어요. 정확히는 오전 5시부터 6시까지요. 그분이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고 했어요. 그때 하늘이 막 밝아올 때죠. 몸 안에 기운을 모으기 더 쉬운 시간이에요. 머리가 복잡하지도 않고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숨을 잘 쉬고, 마음을 잘 유지하면 천천히 달라질 거라고 했어요. 리는 그렇게 듣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냥 그렇게 앉아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매일 해야 한다고요. 매일 해야 한다고요. 그때부터 매일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다고. 그분이 그렇게 말한 후 린을 바라보며 직접 말했어요. 정상적으로 살고 싶다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고.
마음속에서 가라앉고 싶다면 그날 이후로 스승님에게 돌아온 후 린은 매일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매일 아침 그렇게 했어요. 아침마다 그렇죠. 하늘이 조금 흐릿할 때, 닭이 첫 번째로 울 때, 셋째 이모가 린을 깨웠어요. 어떤 날은 린이 눈을 뜨면 울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벽을 향해 누워서 피곤하다고 했어요. 앉고 싶지 않다고요. 하지만 셋째 이모는 꼭 앉으라고 했어요. 셋째 이모는 작은 매트를 가져왔어요. 예전 집에서. 약간 서늘한 이슬이 있는 곳에서 린을 거기 앉히고 오전 5시부터 6시까지요. 고르게 숨쉬고 머리를 맑게 유지하라고요. 네. 여기 앉아있는 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요. 손이 계속 떨리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나가야 해. 머릿속에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느 날 중간에 앉아 있었죠. 화가 나서 울었어요. 그리워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모는 계속 듣게 했어요. 매일 그랬어요. 한 번도 빼먹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앉아 있었어요. 린 씨는 조금 나아졌어요. 나아졌지만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집을 나가고 싶어하는 정도는 아니었죠. 처음 며칠처럼 밤에도 좀 덜 이상해졌어요. 덜 울고 예전처럼 밖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은 여전히 다크서클이 있었고 그런데 멍한 표정은 조금 나아졌어요. 그때 스승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날 거의 정오였죠. 이모는 부엌에 있었고 전화가 울렸어요. 이모가 전화를 받았죠. 그쪽에서는 스승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스승님이 물어보셨어요. 간단하게. 그 아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아직도 난리치고 있냐고. 이모가 린 씨가 조금 나아졌다고 말했어요. 이전처럼 심하게 떨지 않는다고. 그 말을 듣고 스승님이 말씀하셨어요. 좋아. 서둘러. 그녀를 데리고 나와서 나를 만나게 해. 이모는 더 이상 질문할 용기가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온 가족이 린 씨를 다시 치료소로 데려갔어요. 집에서 전해 들은 바로는 스승님이 검은 개의 꼬리피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 다음 스승님의 방법으로 뭔가를 했어요. 그걸 린 씨에게 마시게 했죠. 린 씨가 마신 후 엄청나게 토했어요. 그때 가족이 매우 놀랐어요. 하지만 스승님은 숨겼어요. 건드리지 말라고. 그럼 린 언니에게 마실 걸 줬어요. 린 언니가 다 마신 후에 정말 많이 토했어요. 그때 가족들이 정말 놀랐죠. 하지만 스승님은 숨기고 너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두세요. 언니가 이 기분을 좀 지나가게 해야 해. 그리고 한참 후에 린 언니가 조금 진정했을 때 스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괜찮아. 이번엔 정말 끝났어. 하지만 이 부활을 만든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야. 피할 수 없어. 그렇죠. 그 사건 이후로 린 언니는 점점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가끔 그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소름이 돋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분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언니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여자가 부하에 걸린 건지 아닌지. 지금 린 언니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다른 여자들과 똑같이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 수엔이 보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지금까지 헛소리만 하고 있었어요. 이 부하가 뭐 이렇게 복잡해. 예전부터 이 부하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부하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근데 이 부하는 우리가 말하는 더러운 것과는 달라요. 그건 그런 부하를 만드는 사람만 더럽죠. 하지만 이 부하는 광고에서처럼 임신한 여성과 어린이는 사용금지, 임신한 여성과 생리 전 여성은 사용금지. 임신 중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생리 전, 생리 중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걸로 부하를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부하는 여전히 생리 중인 사람에게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 머릿속은 이미 7단계로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탓하지 마세요. 제 머리가 좀 이상해요. 그럼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의 이야기나 어떤 문제에 대해